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 체력도 많이 길러졌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한 강좌 러닝 타임을 이제 20분에서 30분이 아니라 40분에서 50분까지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할게요. 뭐 우리 그 수험 준비하는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한번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을 거시범죄학 이론과 미시범죄학 이론, 다시 말해서 사회구조적 이론과 사회과정 이론으로 구분했을 때, 사회구조적 이론으로는 사회해체 이론, 아노미 이론,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그리고 하이문화 이론으로서 긴장 이론으로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구조적 이론 공부 마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과정 이론으로서 학습 이론으로서 이 따르드의 모방 이론, 그리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재 이론, 차별적 교재 이론을 수정 보완한 그런 학습 이론으로서 글레제 차별적 동일시 이론, 그리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 내지 사회학습 이론, 네크레스와 디니츠의 자기관념 이론, 그리고 통제 이론이면서도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재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 뭐예요? 사이커스와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화기술 이론과 관련해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사이커스와 맞자가 제시하고 있는 중화기술 유형 5가지다. 그래서 규범 부정이 아니라 책임의 부정이고, 가해의 부정 내지 손상의 부정, 그리고 이 피해자의 부정, 그리고 뭐였어요? 바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리고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 내지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통제 이론의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어떤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랬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제 이론 개별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통제 이론은 나이스에 의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는 것 설명이죠. 그래서 이 나이스는 통제를 통제 이론과 관련해서 나이스, 자, 여기서 나이스라고도 하고 니스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떤 교재에는 네이스라고 번역해 놓기도 해요. 다 같은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앞으로 그냥 나이스로 통일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나이스는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한 초기의 통제 이론가다. 즉 통제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이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는 범죄를 유발하는 어떤 적극적인 원인 내지 동기가 존재해서 범죄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죠. 다만 이렇게 누구나 다 성학설적으로 범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도 왜 대다수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 사람에게는 통제가 강하게 미쳐가지고 그런 일탈이나 범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차마 그런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탈이나 범죄를 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듯이 나이스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범죄는 비행의 원인은 개인적, 사회적 통제의 실패이다. 즉 통제가 약화됐거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스는 이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약화됐을 때 또는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없어졌을 때 범죄 행동을 한다고 보면서 개인의 그 통제력으로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개인적 통제, 즉 내적 통제와 그리고 외적 통제인 사회적인 통제력 약화가 범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는 깊이 있는 그 문제로까지 그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스는 자아 통제력 또는 사회적 통제력을 초자아 통제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스는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면 범죄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통제론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이다 하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 개인의 그 통제력을 두 가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통제 내지 내적 통제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외적 통제 내지 사회적 통제력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나이의 그 통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이의 통제 이론 하게 되면은 이제 나이스의 그 통제 이론의 어떤 논리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발전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하는 것이 그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통제 유형 바로 이어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는 이 가정생활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화목하게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관심을 가지고 감싸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 출신들은 가정 내에서 충분히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부족한 욕구를 이 가정 밖에서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탈이나 범죄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소년비행 또는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가정 내에서의 욕구 충족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정에 의한 간접 통제가 범죄 억제에 중요하다고 봤다. 자, 방금 내가 그걸 강조하려다가 간접 통제의 서두에 직자가 이렇게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도 이게 이제 이 직접 통제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나이는 이 소년비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접 통제라고 본 것이지 직접 통제라고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통제 유형과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통제는 크게 이제 그 나이가 분류한 통제는 세 가지 통제죠. 직접 통제, 간접 통제. 그리고 이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가 이제 더 넓은 개념으로 한다면은 외부 통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통제 유형은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제 내자하고 입자를 살며시 뒤바꾸는 함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먼저 이 나이에 의해서 분류된 세 가지 통제 유형이 무엇인가가 출제가 되겠죠.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 통제예요. 그래서 통제 유형 별표 2개 하세요. 그렇다면 직접 통제란 무엇일까? 자, 바로 느껴지죠. 어떤 일탈이나 범죄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이나 불이익을 가한 것이 직접 통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접 통제, 이것은 크게 공식적인 직접 통제하고 비공식적 직접 통제로 구분된다.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공식적인 직접 통제 하게 되면 통제의 개념에서 공부했듯이 공식적 직접 통제는 국가에 의해서 형벌로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통한 공식적 직접 통제.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직접 통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식적 통제와 대비되는 것이 비공식적 또는 제도적 통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공식적 제도적 통제는 가정에 의한 통제, 학교에 의한 통제, 지역사회에 의한 통제,
뭐 회사에 의한 통제, 종교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뭐 꾸중을 가한다든가 용돈을 삭감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직접 통제잖아요. 그 다음 학교에서 이제 강제 전학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비공식적인 통제예요. 자, 그래서 직접 통제는 공식적 직접 통제와 비공식적인 직접 통제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놓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간접 통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거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거 고통이나 불이익이 직접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면 친구가 그것을 알고 이제 실망하거나 낙담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부모 형제가 얼마나 이렇게 실망할까 그러면서 잠 못 이루고 나를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도 어떤 이 고통이나 불이익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간접 통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접 통제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어때요? 가와만사성이 바탕이 되는 거죠.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건전한 그런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부모 형제가 원수처럼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주변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와 관계 있는 그런 부모 형제들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일부러 비행이나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접 통제에는 화목하고 이 우애 깊은 그런 가정이 바탕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나이는 소년비행 예방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제는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라고 본 것이지 비공식적인 직접 통제라고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 3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첫 번째로 이 나이의 통제 이론이 출제가 된다면 이 내용을 정답 지문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해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통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밀접한 사랑관계로 맺어진 이런 간접 통제 이것은 뭐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비행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라고 봤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함정으로 유도하려면 비공식적인 직접 통제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아차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오면은 양심의 가책에 의한 통제 또는 뭐 죄책감으로 인한 통제 긍정적인 좋은 관념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 통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뭐다? 나이는 통제 유형으로 직접 통제, 간접 통제, 외부 통제로 분류했다가 아니라 내부 통제로 분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제이론 컨테인먼트 시어리 보도록 하자고요. 자, 네크레스는 눈에 익은 학자가 됐죠. 왜냐? 앞에서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있어서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수정 보완한 이론이 네크레스와 디니츠의 자기관념 이론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긍정적인 좋은 자아관념이 형성된 아이들은 비행문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준법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이 부정적인 자아관념이 형성된 아이들은 비행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비행문화와 접촉, 교제하는 경우에도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범죄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준법적인 행동을 유지하는가 그런 차별적 반응의 문제를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시가 됐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자아관념이 형성된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관념에 의해서 비행 충동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은 네크레스와 딘츠의 자기관념 이론도 통제 이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설명했을 때 바로 이 네크레스는 더 나아가서 자기관념 이론을 통제 이론으로 체계화해 가지고 이 컨테인먼트 시어리, 즉 봉쇄 이론 또는 억제 이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각주에서 왜 네크레스의 컨테인먼트 시어리를 이 봉쇄 이론보다는 억제 이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범죄학 교과서나 형사정책 교과서에서는 봉쇄 이론으로 번역한 교재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적합한 번역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이 한 가지 원어를 가지고 여러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는 것들은 항상 가로치고 이제 영어 원어를 써줄 테니까 그 원어로서 좀 이해를 해두는 것도 좋다 했어요. 그래서 컨테인먼트 시어리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요. 네크레스의 컨테인먼트 시어리. 자, 그래서 이 네크레스는 우리가 이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네크레스는 우리 이 사회 주변을 보게 되면 범죄를 조장시키는 그런 요인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범죄를 조장하는 요소,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힘의 개념을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외적인 압력과 외적 유인, 그리고 내적 강요 요인이다 하는 거. 그러면 외적 압력 하게 되면은 여기 압력이란 말에서 이렇게 느껴지죠. 압력은 뭐야? 뭔가 이제 좀 거대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힘을 가하는 거, 이런 거 느낌이 들듯이 바로 이 외적 압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상태에 있는 대부분 사람에게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열악한 환경 조건 하게 되면 뭐 하위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민자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힘,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이 범죄나 일탈을 이렇게 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등한 사회적 신분적 지위 하게 되면 하위계층이나 소수자로서의 어떤 지위. 그리고 이제 이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강조했고, 그리고 클로드 올린의 이론에서도 더욱 강조했듯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공 기회의 박탈로 인해서 긴장이 형성돼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압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인가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 유인 하게 되면 유인, 유혹 이렇게 연상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유인하는 요인들, 유혹하는 요소, 이것은 이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 그리고 범죄 조직이나 우상적 범죄인을 동일시하는 것. 동일시하면 바로 떠오르죠. 근래저의 차별 동일시론과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행 하이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되는 것. 이것은 이제 뭐 하이문화 이론보다는 바로 학습 이론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래서 호의적인 그런 관념, 비행적 하이문화를 학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인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 압력 요인하고 유인 요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쁜 친구는 외적 압력 요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유인 요인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기의 박탈, 열악한 생활 조건은 외적 압력 요인이지 유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좀 구분해서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내적 강요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자기 개체 내부에 있는 범죄에 조장하는 힘이죠. 그래서 불만감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내적 강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인 그런 범죄 유발 요인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네크레스의 봉쇄 이론 내지 억제 이론 가지고 출제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이 범죄 조작 요소와 관련해서 압력과 유인, 강요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범죄를 조장하는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거 요인이 미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 조장하는 그런 거 요소 또는 유발하는 힘보다도 억제하는 요소 차단한 그런 거 힘이 더 강하게 미치면은 범죄 행동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설명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대다수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느냐 하면은 바로 범죄를 억제하는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억제하는 요소, 봉쇄하는 요소로서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당연히 외적인 통제와 내적 통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를 구분하는 개념 구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자기 통제력이나 목표 지향성 이런 것들은 이 내적 봉쇄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외적 봉쇄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통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출제 경향만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이 부분에서도 틀릴 가능성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결론적으로 네크레스의 컨테인먼트 시어리의 주장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첫째, 비행을 일으키는 내적 외적 압력이나 유인이 내적 외적 억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비행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거 내적 외적 이 압력이나 유인이 이제 내적 외적 억제 요인에 통제된다면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범죄나 비행은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억제 봉쇄하는 힘이 더욱더 강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논리라는 것.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조장하는 힘보다도 범죄를 봉쇄하는 힘이 더 강하게 미치면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범죄를 조장하는 그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범죄를 억제, 봉쇄하는 힘이 더욱더 약하다면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봉쇄 요인과 외적 봉쇄 요인 중에서 두 가지 모두가 작동할 때만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 봉쇄 요인이건 외적 봉쇄 요인이건 조장하는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이 된다면 범죄는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된다면 범죄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에서 정리했죠. 네크레스는 비행을 두 가지 형태의 통제, 즉 내면적 통제와 외면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호작용 설명이 1번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면적인 통제와 외면적인 그 통제 두 가지 가운데 내면적인 통제를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외적인 통제를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에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사회적 결속이론, 소셜 반드 티어리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뭐 사회적 결속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반드를 이렇게 결속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유대라고 번역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 유대이론 또는 사회 결속이론 이렇게 번역하고, 아니면 사회적 통제이론 이렇게 포괄적으로 번역해 놓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허쉬예요. 그래서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 이렇게 항상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번 개요를 보면은 사회 유대이론도 통제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이론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동기나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주어진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허씨는 왜 이렇게 성악설적인 인간이 대부분인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준법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잠재적인 범죄 성향을 사회적인 유대라는 통제 요소에 의해서 억제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씨는 바로 이 개인과 사회를 결속시킨 유대가 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재적으로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와 잘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놓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줬죠. 일탈에 대한 통제는 부모, 친구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1차 집단, 이제 2차 집단이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집단이기 때문에 바로 2차 집단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부모, 형제, 친지 이런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원초 집단 또는 1차 집단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유대라는 것은 바로 1차 집단과의 유대를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설명했어요. 허쉬의 이론도 통계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바로 사회적인 유대와 범죄의 관계는 반대 방향의 관계다. 반대 방향의 관계를 역의관계 또는 부적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방향의 관계, 즉 같은 방향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정의관계 또는 정적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유대 이론에 있어서 범죄와 사회유대, 즉 사회유대가 비공식적인 통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회유대 내지 비공식적인 통제가 강하면 어때요? 범죄는 범죄율은 낮아진다 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 올라 있던 이거 전체가 노랗게 물드네. 자, 그래서 이 사회적인 유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강하면 강할수록 범죄율은 낮아지고 사회 유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범죄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하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놓도록 하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허씨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일탈의 동기는 비교적 일정하다. 누구나 일탈의 동기는 비슷하게 지니고 태어난다. 자,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결속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속의 정도가 약한 사람은 범죄 행동을 하고 결속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범죄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결속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속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별표 4개 하세요. 자, 개인이 사회와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거 개념 요소가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은 어태치먼트, 애착이죠. 그래서 대부분 애착으로만 번역하고 있지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진 않아요. 이것은 애착,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커미트먼트인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죠. 이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전념, 어떤 책에서는 헌신, 어떤 책에서는 그 주석에도 각주에서도 설명했듯이 관여, 참여가 아니라 이 관여라고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관여로 번역하는 책도 범죄학 교과서에서는 여러 책이 있어요. 그래서 커미트먼트는 특히 좀
그런 여러 가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 커미트먼트를 관여 또는 전념, 헌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속력을 결정하는 그런 거 요소가 참여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리프, 신념 내지 믿음으로 번역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속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빨리 떠올려 보세요. 어태치먼트, 애착, 그리고 커미트먼트, 관여 또는 전념 내지 헌신, 그 다음에 이제 인발브먼트, 참여, 참여 보통 이제 참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비리프, 신념 내지 믿음이다. 네 가지 결속력을 결정하는 요소 기억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개념 이런 것은 이제 그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많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메마르게 건조한 그 개념으로만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애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시켜서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애착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유대를 맺는 거, 이것이 애착이겠죠. 그러니까 애착이 되려면 어때? 가정이 첫째는 화목해야 돼. 관계가 좋은 사람끼리 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좋은 관계로 맺어질 때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착, 이것은 애장과 정서적 관심을 통해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정도를 뜻하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서적 감정적인 결속을 뜻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결속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애착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정서적으로 맺고 있는 유대의 정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허쉬도 애착을 가장 중요시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허쉬는 애착에 의한 사회유대를 가장 강조했다. 아까 나이가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를 가장 강조했듯이,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허쉬는 애착에 의한 사회유대를 가장 강조했고, 나이는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를 가장 강조했다. 그런데 그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나 애착은 근본적인 바탕은 똑같아요. 왜? 아까 말했듯이 이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어때요? 첫째는 화목한 가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 했고, 애착도 바로 가와만서성, 화목한 가정이 바탕이 됐을 때 애착에 의한 유대가 더욱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미워하는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어때요? 보통 이제 비행소년들 그런 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거 부모 갈등이 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같으면은 부모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일부러 어떤 그 비행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제 이론가들은 가와만사성이 범죄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거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도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이 되겠지만, 허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거 범죄적이고 일탈적인 어떤 거 규범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규범이라는 것은,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유대가 강하게 형성만 된다면은 이 범죄의 가능성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범죄자 집단이라든가 그리고 잘못된 어떤 거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규범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건전한 규범으로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과 더욱더 강하게 유대가 형성되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한계점이다 하는 것은 뒤에 또 발달리론과 와서 연계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여기서는 좀 이해를 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이것은 이제 이 규범 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유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2024년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범정국 사람으로서 이제 평생 직업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빗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빗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천당 극락의 티켓을 따게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삐뚤어져 나가가지고 이춘재 같은 놈이 됐다라든가 저런 그 사악한 악독한 그 범죄자의 길로 빠졌다면은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복지는 치안 복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그 치안 복지를 제1선에서 담당할 그런 그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단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사정책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하게 되면 누리게 될 보상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자연스럽게 들고 있죠. 그런데 범죄나 비행을 범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그 보상, 이것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소년들은 앞으로 성공해가 누리게 될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일탈이나 범죄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누리게 될 보상이 매우 크다고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행동에 빠져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념에 의해서 어떻게 범죄 발생이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도 강조해 놨듯이 규범 준수에 따른 사회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범죄를 적게 저지른다 하는 거. 자, 시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문제소년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합격할 가능성도 없다 생각하니까 나는 잃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 비행을 하건 범죄를 하건 뭐 내가 잃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죠. 전념 내지 헌신. 그래서 전념 내지 헌신 나오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시험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시험 합격해서 보람되고 또 보상도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날아갈 것이 두려워서 차마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커미트먼트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더욱 쉽게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관련이 높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전념 헌신이다. 그리고 이 인습적인 어떤 거 삶의 목표, 성공 목표에 대해서 열망과 의지가 큰 사람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는 개념 요소가 뭐냐? 커미트먼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념의 그 결과로서 이제 실제로 인습적인 일에 참여하는 행위에서 맺어지는 정도, 이것이 바로 인발브먼트다. 자, 인발브먼트, 이것은 이 참여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이것은 이제 드물게 이것을 또 관여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참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여는 오히려 이 커미트먼트를 관여라고 번역하는 책들이 많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참여는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처럼 뭐 하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뭐 독서실을 간다든가 뭐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시험 준비하는 시간에는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인습적인 그런 그 생활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행이나 일탈을 범할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손은 악마의 작업도구라고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인습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법적인 그런 거 직업이라든가 취미 생활에 열중하는 사람은 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지만은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소년이나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개념이 참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인습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와의 유대가 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개념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신념 내지 믿음, 이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가 준수해야 할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은 참 정당한 거야, 공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런 믿음이 강하니까 쉽게 그런 그 규범을 위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든가 규범 이런 것은 가진 놈들을 위한 그런 그 장치일 뿐이지 우리들한테는 매우 불리하게 짜여진 그러한 규범이나 법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 규범이나 법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런 법 위반을 하게 된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내면화의 정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유대를 설명하는 개념이 신념 내지 믿음이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회 결속이론, 사회적 결속이론 나올 때는 항상 수식어로 어떻게 붙이라? 허쉬의 사회적 결속이론, 이런 식으로. 허쉬의 사회적 결속이론은 소년비행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야.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이제 그 개관할 때 설명했듯이 강력 범죄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하나의 그 지문으로 해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뭐 허쉬의 사회유대론은 한계점이 뭐냐면 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유대가 다르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심도 있게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한계점도 좀 가볍게 이해는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유대가 발달하고 약화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념이 강하고 법에 대한 그 신념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약하냐,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성공해야겠다는 열망과 의지가 매우 강한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성공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약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이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한계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